아, 아비. 시작하겠습니다. 타이머 쟀고요. 첫 번째 논문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 것 같긴 한데 제가 원래 좀 열심히 보던 그런 계열의 논문인데 왜 가져왔냐면 이제 다음 논문이 탁구예요, 탁구. 최근에 나온 딥마인드에서 한 탁구 논문인데 뭐 완전 학습 메커니즘이 비슷해서 이걸 먼저 갖고 왔고요. 그래서 먼저 보자면 얘는 이제 뭘 하는 애냐면 비디오를 보고 탁구 치는 법을 배우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앞부분에 퀄리테이티브만 보면 이렇게 이게 지금 게임 영상인데 이제 이렇게 테니스 치는 거를 배우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배웠냐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일단 앞서서 이거 일저자분이 테니스 광입니다. 광. 테니스 광이고 논문도 다 테니스로만 쭉 쓰시고 박사 티시스까지 테니스 배운다로 티시스도 얻으셔서 되게 테니스 광이시고 그리고 이제 왜 안 넘어가? 이제 오버뷰를 먼저 보면요. 비디오를 통해서 테니스 치는 걸 배우는 건데 이제 어떻게 배울 거냐? 비디오를 통해서 사람 모션 데이터셋을 뽑고 그 모션 데이터셋을 따라하는 그런 로우 레벨 폴리시를 배우고 그 이제 그 로우 레벨 폴리시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내가 정해진 모션이 들어오면 그 모션을 따라하는 이미테이션 폴리시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 레벨 폴리시라는 놈은 어떤 모션을 할 거냐를 만들어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비디오로부터 모션들 다 따고 그 모션 따라하는 폴리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내가 현재 상황에 어떠한 모션을 할지 선택해주는 애가 한 명 더 있어서 그 두 개의 조합으로 테니스를 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래서 되게 이제 하이레벨적인 부분만 뭐 다이제스트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비디오는 이제 그 뭐 테니스 채널에서 모았답니다. 그래서 로저 페더러, 뭐 나달, 뭐 이런 사람들 얻었다는데 이 사람들의 세 명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모션 얻는 거는 BIT 포즈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많이 쓰이는 이걸 통해서 2D 키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레벨 이미테이션 폴리시를 어떻게 하냐? 저 2D 키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 나오면 그걸 따라하는 폴리시를 만들 건데 이거는 그냥 리어드 엔지니어링으로 해결합니다. 지금 보면은 조인트 포지션이랑 벨로시티랑 뭐 로테이션 이런 것들을 다 거의 뭐 MSE 로스를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내 현재 상황이랑 나한테 타겟으로 들어온 모션이 가까워지도록 리어드를 주면서 학습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레벨 폴리시는 단순히 이 테니스 그 내가 원하는 지점에 공이 도착했는가 이런 거를 리어드로 줘서 그러면 당연히 이 네트를 넘겨서 떨어져야 되겠죠? 그걸 리워드로 줘서 그냥 하이레벨 폴리시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세 명을 쓴 거예요. 이 맨 위에가 페더러인 것 같고 얘가 나달이고 뭐 얘네인 건데 이제 힛 레이스는 내가 공을 쳤냐가 힛 레이시고 바운스 인 레이스는 내가 친 게 상대방 코트에 떨어졌냐. 그래야 그 안정적인 랠리가 되겠죠. 그 레이시고 바운스 포지션 에러는 이게 내가 치면 어디로 쳐야지 하고 치는 거거든요. 모델이. 내가 원래 보내고자 했던 지점이랑 실제 공이 떨어진 지점이랑 얼마큼 차이가 나냐. 이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당연히 다 잘 치고요. 그리고 바운스 인 레이트도 좀 치더라. 그래서 뭐 근데 뭐 이걸 보고 페더러가 얘네보다 잘했기 때문에 바운스인 레이시 높나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 명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배우더라. 고 이제 요게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맨 위에 두 줄, 그러니까 요 흰색 옷 입은 사람이 로저 페더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오른손으로 보통 치고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제가 이거 잘 모르는데 이렇게 칠 때는 한 손으로 치고 이렇게 칠 때는 두 손으로 치나 봐요. 뭐 그런 것들을 잘 따라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플레이 스타일까지 잘 따라하는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었더라가 첫 번째 논문입니다. 궁금 질문 어, 있나요? 엔비디아 이거 해서 어떻어요? 아, 어필리에이션은 엔비디아긴 한데 일저자는 엔비디아가 아닙니다. 아, 이 네. 사람은 그냥 이 스탠포드 나오신 분이고, 근데 교신이 엔비디아여서 이 수빈팽이라는 사람이 엔비디아에서 엔비디아를 적었습니다, 일단. 네. 네, 이게 첫 번째 논문이고 질문 없나요? 그럼 후딱후딱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이제 이게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인데 이게 성능이 기가 막히거든요. 탁구 치는 로봇을 이제 딥마인드가 공개를 한 건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학습했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꽤나 잘 치죠. 제가 탁구를 잘 모르긴 하는데 시간도 많은데 좀 볼까요? 막 이렇게 공격도 하고 보면은 막 네트를 원래 네트를 하는 게 원래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트로 점수를 내기도 하고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다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학습했냐를 한번 볼 건데 그리고 이게 심지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얘는 시뮬레이티드 되는 환경이었는데 얘는 리얼 월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랑 떠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매치 포인트까지 계산하면서 한 건데 알았어. 이걸 이제 어떻게 했는지 보면 아주 익숙하죠? 아까랑 비슷하게. 로우 레벨 스킬 라이브러리가 있고, 로우 레벨 스킬 라이브러리에는 포핸드 서브, 뭐 백핸드 서브, 포핸드 랠리, 백핸드 랠리, 뭐 탑스핀을 먹이니, 언더스핀을 먹이니 이런 것들을 로우 레벨 스킬로 미리 배워놓고, 이제 하이 레벨 컨트롤러는 내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떠한 스킬을 쓸까를 골라주는 앱니다. 그래서 아까 그 테니스는 내가 모션이 들어오면 그 모션을 따라할 수 있는 애와 현재 이 상황에서는 어떤 모션을 할까였다면 얘는 내가 완전 그 말 그대로 스킬이죠. 탁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스킬들이 있으면 이 상황에서는 뭐를 할까로 이렇게 또 하이라키컬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이 이 왼쪽에 없는 게 아니라 원래 학습할 때도 이런 친구들을 다 씁니다. 이 스타일 셀렉터랑 뭐 휴리스틱이랑 H 밸류 다 쓰는데 이제 리얼 월드에서는 학습한 거 다 고정시키고 요 빨간색 부분만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그 리얼 월드 어댑테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LLC를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꽤나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실 데이터셋도 없고 이게 차라리 요 사람 이게 한국이래. 사람이었으면 아까처럼 모션 데이터로부터 어떻게든 배울 텐데 이게 그냥 로봇이란 말이죠. 6DOF짜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로봇이라 데이터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학습했나가 제일 궁금했는데 그냥 여기 인용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같은 딥마인드인데 탁구팀 만들어지자마자 요거를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까지는 읽을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게 그냥 대충 제가 스키밍을 했을 때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로봇 하나 세워놓고 사람이 계속 서브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건 뭐냐면 첫 번째 시작할 때는 에이전트는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휴먼 데이터 치면은 사람이 계속 서브하면은 밖에 나가서 떨어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프라인 데이터를 보고 그러면 이제 공 날라오는 것에 대한 정보는 있겠죠. 그 오프라인 데이터를 보고 이제 RL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 오프라인 데이터를 가지고 RL을 한꺼번에 하면서 하면 조금씩 쳐요, 이 사람이. 경민은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조금씩 치게 되는데 이거를 이터레이티브를 계속 돌립니다. 그럼 결국 심추리얼이 알아서 해결이 돼요. 왜냐면 시뮬레이션 상에서도 엄청 잘하고 리얼 월드에서도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서 리얼 월드에서는 뭐 그게 안 맞았다면 조금 안 좋은 데이터였겠죠, 그게. 그거를 또 같이 얻으면서 하니까 심추리얼이 저절로 잘 해결이 되더라라는 논문이고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학습을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로우 레벨 폴리시는 이러한 식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로우 레벨 폴리시는 저 정말 더 궁금하시면 이 논문을 가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러면 로우 레벨 폴리시가 있을 때 하이 레벨을 어떻게 선택하냐를 이 논문에서는 엄청나게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하이레벨 지금까지 폴리시 배우는 것들 많이 봤는데, 걔네들은 아까 그 첫 번째 테니스 논문도 그렇고, 그냥 태스크 리어드 들어오고, 내가 그냥 정해놓은 그 셋 안에서 어떤 걸 할지 그냥 폴리시를 배우는 게 대부분인데, 이 친구는 되게 좀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보면은, 먼저, 볼 스테이트가 들어옵니다. 이 볼 스테이트는 나한테 날라오는 볼이에요. 얘가 엄청 이렇게 들어오면 나는 그걸 보고 포핸드로 때릴지 백핸드로 때릴지 먼저 정합니다. 그래서 포핸드로 때릴지 백핸드로 때릴지 먼저 정하고 나면 이제 여기에 로우 레벨 스킬들이 많겠죠? 왜냐면 포핸드 전용인 애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이 포핸드 LLC 디스크립터가 있는데 여기 뒤에는 이렇게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스킬 디스크립터는 뭐냐면 내가 LLC를 아무리 배워놨어도 얘를 롤아웃 한다고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스킬이거나 그러면은 내가 나는 지금 포핸드 이거 쳐야지 했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라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선택을 합니다. 보면은 내가 원래 이거 성공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이런 거랑 뭐 볼을 때리면은 뭐 어느 속도로 갈지랑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저장해 놓습니다. 이 LLC를 하면 보통 어디로 가더라 이런 그런 정보들을 저장을 해놓고 이 정보까지 같이 리트리벌 해서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정확한 네트워크 인풋 아웃풋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인풋은 뭐 얘랑 얘가 들어간다고는 해요. 근데 뭐 뉴럴 네트워크에 뭐 MLP에 어떻게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휴리스틱 스트래티지를 여러 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다 짜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멀리 때릴 건지 빨리 때릴 건지 아니면은 그 얘가 만약에 오른쪽에 서 있으면 왼쪽으로 때릴 건지 이것에 대한 전략들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이제 그러면 나는 로우 레벨 스킬의 디스크립터를 기반으로 내 LLC가 뭐를 때릴지 정했고 그러면 또 이제 바로 또 가는 게 아니라 이 온라인 LLC 프리퍼런스라는 게 있는데 이놈은 뭐냐? 이놈은 아까 여기에 있는 이 친구거든요. 이 H 밸류. 이 H 밸류는 뭐냐면 내가 이 LLC를 하면은 어떻게 될지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원래 내 LLC에서 있는 포핸드 랠리는 만약에 엄청 내가 이거 자신 있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 지금 현재 상대방 내가 만약에 병근이 형이랑 탁구를 치고 있다. 근데 이 형이 포핸드 랠리를 기가 막히게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아무리 한다고 저 사람이 너무 잘 받으니까 공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리얼타임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전략을 세워서 때렸을 때 쟤가 너무 잘 받으면 그것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걔를 잘 선택을 안 하고 다른 방식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내 그 LLC가 얼마큼 잘 먹혔는지 이거를 실시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요 스킬을 뽑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이 조합들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정확히 어떤 거를 뽑을지 이렇게 다양한 하이라키를 가지고 결국은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도 원래 원래 내가 LLC를 학습할 때 가지고 있던 정보들, 지금 현재 상대방이 얼마나 이걸 잘 받아칠지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이게 뭐 스핀을 어떻게 먹일지에 대한 정보들을 이것까지 하나 다 생각해서 LLC를 하나 고릅니다. 근데 뭐 이게 다 뭐 리얼타임으로 엄청 잘 된다고 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느릴 게 별로 없죠. 그냥 인퍼런스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LLC 하나 하면 로봇 액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레벨 폴리시를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혹시 그냥 이게 그거 끝이에요. 그냥 예, 예, 디테일인데 그 저 예. 온라인 프리퍼런스는 업데이트 어떻게 하는 거예요? H 밸류? 아, 그거는 안 봤습니다. 그냥 글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정말 간단하게 방금 저 다 면적 피규어 그리면서 네트워크가 그냥 대충 예.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 뉴럴넷이 되게 얕은 뉴럴넷 레이어인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각각에 대한 스칼라 밸류 하나씩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요게 각 스킬이에요. LLC가 지금 6개 있는 거예요. 아, 원래 나는 이 LLC가 개 좋았는데 이걸 아무리 때려도 점수가 안 나. 그럼 점점 낮아지겠죠. 네. 그리고 원래 얘는 자신 없는 애였는데
갑자기 얘 한 번 때렸는데 점수가 너무 잘 났어. 그럼 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냥 웨이팅 걸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웨이트가 이게 사실 이게 막 탁구 논문 그냥 시작할 때 거의 두 장까지가 탁구가 왜 어렵고 AI가 배우기 힘든지에 대해서 얘기가 주구장창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전략도 전략이고 뭐 리얼타임으로 잘 쳐야 되고 정확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상대하는 사람마다 다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탁구는 그래서 어려운 게임이고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런 거죠. 그 내가 지금 상대하는 사람에 맞춰서 전략을 수정할 수 있도록 이게 존재하는 겁니다. 50Hz, 마지막으로 50Hz를 하면은 1초에 예. 하이 레벨 액션을 50번 뽑는 거예요. 어, 이게 아마 얘가 스트림으로 들어와서 한 번 칠 거예요. 이게 어차피 공은 저기 있는데 내가 지금 아, 휘둘러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아마 얘는 스트림으로 들어오고 그 스트림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한 번 고르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또 재밌었는데 일단은 얘네가 유저 스터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평가가 애매해요. 그리고 얘는 다양한 사람에 대해서도 잘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하이레벨 폴리시에 디자인된 걸 보면. 그래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집단을. 그래서 4개의 그룹을 모았어요. 비기너, 인터미디어, 어드밴스, 어드밴스 플러스를 모아서 이거는 이제 걔네들이 얼만큼 테이블 테니스를 잘하냐 이런 거 얘기고.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마나 이겼냐 뭐 이런 대한 얘기고 뭐 당연히 많이 못 이긴 것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 비기너는 다 이겼다. 근데 인터미디어는 반 정도 이기고 얘네는 아예 못 이겼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거는 이거 어땠니? 재밌었니? 에 대해서 좀 압도적으로 펀이 많았더라. 그리고 한 번 더 로봇이랑 게임 하고 싶니? 했을 때 압도적인 걸로 아주 하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우 재밌는 프로젝트였다. 이런 거를 좀 나타내 주는 것 같고 그냥 리얼 월드에서도 실제로 탁구를 치는 로봇이 이 정도 성능을 낼 수 있구나에 대한 좀 재밌는 실험이어서 한번 가져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기도 했고, 뭐 허깅 페이스의 스타도 많고, 그래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 그, 테니스와 탁구를 로봇이 어떻게 배우고 있나, 요즘 로봇은 어떻게 배우고 있나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너럴 컴퓨터 컨트롤을 하고 싶은 그런 논문인데요. 요즘은 이제, 이건 세 번째 논문인데, 이제 LLM이나 BLM, 이런 좀 똑똑한 지식을 가진 파운데이셔널 모델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이거를 익스플로이트해서 얼마나 잘 디시전 메이킹을 할 것인가 얼마나 잘 이렇게 툴을 만들 것인가가 요즘 정말 논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 중에 한 개를 발표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좀 자기 주장으로는 제너럴한 포맷을 만들었다. 이게 한 가지의 방법론으로 여기에 있는 게임들 다 깨고 여기에 있는 뭐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뭐 정확히 뭐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포토샵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논문이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컴퓨터 컨트롤이란 뭐냐? 그래서, 파운데이션 에이전트를 만드는 건데, 어떠한 컴퓨터 태스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그러니까 휴먼 스타일의 인터페이스를 받아서, 휴먼 스타일의 인터페이스란 뭐냐? 인풋은 스크린이고, 아웃풋은 키보드랑 마우스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니까 어떤 태스크든 제너럴라이즈가 잘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인풋은 스크린이랑 오디오인데 오디오라고 하지만 오디오는 안 씁니다. 사실 스크린만 쓰는데 스크린을 인풋으로 받아서 키보드랑 마우스 아웃풋을 내면서 이런 태스크들을 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기존에 막 마인크래프트를 깨고 이런 거는 엄청 많았어요. 파운데이셔널 모델을 가지고 깨는 건 많았는데 아까처럼 해요. 그 1번, 2번 논문처럼 로우 레벨 폴리시는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놓고 되게 하이 레벨 액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키보드랑 마우스 컨트롤을 한다기보다 뭐
여기서 예시를 들자면 뭐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른다. 뭐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하이레벨 액션이긴 한데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마우스 클릭이긴 한데 막 뭐 예를 들자면 나무를 캐라 이 정도로 하고 그냥 막 움직여서 직접 나무까지 가서 막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여기는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를 아웃풋으로 내는 그런 건데 좀 이상하게 하긴 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5가지 파트로 구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인포메이션 게더링, 셀프 리플렉션, 태스크 인퍼런스, 스킬 큐레이션, 액션 플래닝 이렇게 5가지로 나누시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래서 일단 인포메이션 게더링은 아까 모니터로부터 인풋을 받습니다. 근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이미지만 봤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로부터 비주얼과 텍스트 인포메이션을 뽑아달라고 그냥 LLM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얘가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튜닝으로 이미지, 그러니까 비디오 시퀀스 오브 스크린샷들이 들어오면 여기서 그냥 물어봐요. 그리고 그냥 물어보면 안 되는 어려운 애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은 좀 이러한 것들을 썼다고 해요. 쌤은 뭐 거기서 딱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세그멘트만 뽑아서 물어본다던가 그랬을 것 같고 OCR은 이렇게 화면에 글씨가 써져 있는 게 그게 중요할 때, 이거 뭐 요런 거겠죠? 요런 태스크. 여기서는 실제로 OCR을 돌려서 태스크만 그 텍스트 디스크립션만 따로 넣어주거나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이미지 인풋으로 들어오면 비디오 인풋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LLM이 또 뽑아준다. 그러니까 뭐 사실 VLM 라지 멀티모달 모델인가? 뭐 어쨌든 걔가 뽑아주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정보들이 있겠죠? 정보들이 여기 저장이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셀프 리플렉션을 할 건데 이제 얘는 이전에 했던 액션들을 보고 걔가 성공했었는지 실패했었는지 내가 현재 태스크가 성공했었는지 실패했었는지 이전 태스크가 그것에 대한 정보를 넣어줍니다. 왜냐면 이전에 실패를 만약에 이런 걸 시도를 해서 실패했었는데 지금 다시 무지성으로 시도한다거나 그러면 좋지 않기 때문에 히스토리 정보를 넣어줍니다. 근데 이제 그건 또 어떻게 하냐? 이것도 웃긴 게 LLM한테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하면은 이전에 액션은 뭐 실패했고 성공했고 이런 것들을 또 LLM이 알려줘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 뽑아놓고 이전에 대한 정보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실패했더라. 이거 실패했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다음에는 뭐 할래?를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 이전의 내 히스토리들을 보고 너는 지금 넥스트 태스크는 이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태스크 인퍼런스를 해줍니다. 이것도 또한 LMM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태스크를 깨기 전에 벌써 3번이나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태스크를 뭘 할지를 정해져요. 그러면 이제 이 태스크가 정해졌는데 너는 어떤 스킬을 할래? 스킬을 만들어줘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뭐 키보드 마우스 컨트롤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것 또한 LLM이 만들어줍니다. LMM이 만들어줍니다. LMM이 이 태스크를 깨려면 이 스킬이 필요해. 이 스킬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얘가 뷰 스토어드 웨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웨폰이 뭔지 보고 싶다 이러면은 탭을 눌러라고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게임 설명서 화면을 캡처해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액션들을 함수화해줘라고 하면은 걔가 만들어준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 예시인데 이렇게 설명 칸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원래 보통 게임들 아니면 키보드 세팅 들어가면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 매핑을 해주는 겁니다. LMM이. 그래서 이거를 해놓고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 아웃풋을 썼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전개될 수 있는 게임에만 되는 것 같긴 한데 뭐 일단은 얘는 그렇게 했다고 하니 잘 몰라서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예, 코드에 에러 있으면 어떻게 고치는 거죠? 뭐 직접 고치지 않았을까요? 그거 돌려보고 막 에러 같이 막 에러 나면은 그 에러까지 같이 보여주면서 다시 코딩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뭐 알고리즘이 일부인 예, 예, 거죠, 예, 그게. 예. 예, 보이저가 그런 식으로 하는 근데 뭐 여기서 실패했던 거는 어떻게 고친다는 직접적으로 써 있지는 않는데 아마 뭐 그런 식으로 했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일단 그래서 이제 쟤네 스킬 쓰거든요.
왜 쓰냐?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쫙 리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내가 할 만한 행동들을 리스트를 주면 그 할 만한 스킬들의 리스트에서 가장 좋은 넥스트 액션이 뭔지 물어봅니다. 이것도 또한 LMM한테 다시 물어봐서 그러면 얘가 이제 너는 이 액션을 하는 게 좋아. 근데 그거를 뭐 어디에다가 그 액션을 하고 어떤 타겟에다 하고 그러니까 이건 또 게임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얼마 동안 하고 이것에 대한 정보까지 LMM이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죠. 그래서 예시로 한꺼번에 한번 보면 이 화면이 들어오면 이제 이 뭐 LMM이 뭐 이 정보에는 뭐가 있고 뭐 이거는 OCR 한 것 같은데 이 비주얼 인포메이션에는 뭐 이것들이 있고 라스트 액션은 이거 했었는데 현재 태스크는 이거고 근데 뭐 성공적으로 했고 그러면은 이제 스킬은 뭐 뭘 할 거 태스크는 이거 너는 이번에 뭐 웨폰 힐을 볼 거고 거기에 필요한 스킬은 뭐고 거기에 사용할 만한 것들은 이렇게 있고 실제로 뭐 할 거냐 이거를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션 할 때마다 LMM을 5번 인퍼런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는데 저도 요즘 LMM까지는 아닌데 LLM 써가지고 이런 비슷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 느리거든요. 사실 통신도 해야 되고 이게 빅 모델이다 보니까 인퍼런스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얘네는 한 번 액션할 때마다 5번씩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좀 디테일을 좀 봤더니 한 번 하고 게임 멈춰놓고 돌리고 액션하고 다시 한 칸 하고 게임 멈춰놓고 그러니까 게임에서 퍼즈 기능이 있나 봐요. 그래서 퍼즐을 그때그때 시켜가면서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렇게 했다고 하고 돈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LMM한테 인플루언스 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냥 이게 엄청 많거든요. 얘네가 적용한 게임이 엄청 많아서 근데 그냥 다 비슷해요. 이렇게 석세스 레이트 되게 높고 잘했다를만 하는 것 같아서 이 가장 대표적인 R2D, RDR2? 레드 데드 뭐 저는 게임을 잘 몰라서 근데 뭐 좀 유명한가 봐요 그나마.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잘 성공을 했더라 그런 얘기고 네 끝났네요. 그 아마 보이저랑 이런 애들이 다 베이스라인이잖아요. 걔네들과의 성능 비교가 있는데 뭐 당연히 우리가 더 잘하더라에 대한 내용이라 그렇게 막 크게 인상적이진 않아서 안 가져왔고 어쨌든 얘네 모티베이션은 다시 한 번만 정리하자면 어디에든 적용할 수 있는 이미지 하나 딸랑 인풋에 키보드 마우스 아웃풋을 가지고 그리고 모티베이션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곳에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다 잘 되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이메일 보내거나 뭐 엄청 다양한 태스크가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논문에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나요? 예. 예. 1분 30초 남았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호가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되겠죠?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위성 데이터에 대한 이제 좀 조사를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고 뭐 그런지를 좀 이제 알아봤고요. 보통 이제 제가 시간 돼야지. 보통 이제 이런 저는 이제 랩 세미나 같은 걸 준비를 할 때 이제 뭐 세세하게 뭔가 좀 이제 어떤 태스크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는 것보다는 앞으로 뭔가 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 게 좀 유망할까 이런 거를 좀 이제 뭐 주로 이제 보고 싶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찾아봤었고 오늘은 이제 위성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어떠한 계기로 찾았느냐 이게 지난 한 올해 2월에 나온 기사인데 이게 이제 그 위성 사진을 찍어가지고 국가 예측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게 사우디의 이제 원유 저장 탱크의 위성 사진을 받아가지고
요 위성 사진에서 이제 요 동그란 거 하나는 이제 원유 저장 탱크인데 여기에 있는 그림자를 분석을 하면은 요 통 안에 원유가 얼만큼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지금 비축된 게 얼만큼 있으니까 앞으로 뭐 재고 상황 그런 거를 쫙 분석을 해봤을 때 유가가 어떻게 바뀌겠다라는 거 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위에 사진만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를 좀 확대를 하면은 뭔가 그림자가 진 부분이 있고 안 진 부분이 생긴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유 저장 탱크가 이게 저희는 보통 집이라고 집을 생각하면은 천장이 가만히 있잖아요. 이 원유 저장 탱크는 원유가 차는 정도에 따라서 천장이 왔다 갔다 한대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이제 천장이 기름이 가득 차가지고 천장이 맨 위에 있다. 그러면 그림자가 안 지겠죠. 근데 이제 천장이 내려갔다. 그럼 원유가 없다. 그러니까 원유가 없어가지고 천장이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림자가 많이 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고화질을 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얼마나 고화질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서 다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걸 보고서 이런 거 좀 재밌다라고 하고서 위성 사진 같은 위성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파봤는데 생각보다 좀 이제 먹을거리가 많아 보여가지고 다음에는 또 이제 이런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나 이제 뭐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유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딱 지난 작년 8월이죠. 웹세미나 발표에서 기상 예측 AI를 이제 좀 조사했는데 결국에 올해 지금 봤을 때 붐이 왔죠? AI 붐이, 기상 예측 AI 붐이 왔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제가 조사했던 것 중에 하나도 이 기상 예측의 이제 정확도라는 거가 위성 관측 자료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올라갔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북반구에 살고 있죠. 북반구에 살고 있는데, 북반구는 우리도 알다시피 이제 땅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땅에서 여러 가지 기상 자료를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반해서 남반구, 뭐, 거기는 바다가 많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이제 기상 자료를 관측할 수 없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원래는 기상 예측 방어서가 나왔는데 위성 데이터를 갖다 쓰니까 이제 위성 데이터는 뭐 땅이 있든 없든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남반구의 기상 예측 정도도 북반구만큼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상 예측도 있고 앞서서는 이제 원유 예측, 원유의 가격 예측 뭐 이런 거라든지 엄청나게 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파생되는 태스크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면은 좋을 것 같다. 이거 딴 질문인데 네. 우리나라 기상청도 지금 확률이 올라간 상태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많이 위성 같은 걸 많이 써가지고 도와줬죠.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요즘에 맨날 이제 기상청이 날씨를 못 맞춘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의 기상 예측 기술이 점점점 발달함과 동시에 그 기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이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점수 올렸는데 날씨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구가 이제 안 좋아져가지고 네, 그런 거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을까?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ICML 학회에 포지션 페이퍼라는 게 좀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뭔가 좀 이제 여러 이제 정통적인 이제 AI로 푸는 태스크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AI로 안 풀던 태스크들을 좀 어떻게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홍보하는 느낌의 이제 논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걸로 이제 위성 데이터라든지 뭐 핵융합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군사 목적으로 어떻게 쓰지 말자 이런 주장도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침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위성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포지션 페이퍼가 나와가지고 그걸 한번 좀 읽어봤고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은 뭐 우리 지구 주변에 한 지금 당장 활성화되어 있는 이제 위성이 7천 개 정도래요. 그래가지고 그 7천 개 정도의 위성이 엄청나게 많은 종류, 많은 양의 이제 지상 관측 영상을 이제 수집하고 있는 중이고 그걸 이제 좀 다양하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간 해상도 이 한 픽셀 사진이라고 봤을 때 한 픽셀이 얼만큼의 면적을 차지하느냐 이게 이제 센티미터 단위 보통 이거는 뭐
요즘에 좋은 위성도 그렇고 아니면 좀 더 엄청 좋은 거 첩보 위성 같은 거가 이제 한 픽셀이 몇십 센티미터 정도 되면 이제 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넓게 본다면 이제 한 픽셀이 뭐 몇 킬로미터 단위의 이제 제곱 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을 커버하는 식으로 이제 좀 다양한 공간의 흥도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성이라는 건 뭐 가만히 있는 친구도 있긴 한데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러면은 한 위치를 여러 번 이제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얼마나 자주 찍느냐. 그게 이제 분 단위부터 연 단위로 찍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종류의 사진을 찍느냐 이런 것도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가시광선 이미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적외선이랑 자외선 그리고 이제 어떤 스펙트럼을 이제 좀 측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뭐 요즘에 좀 이제 뭐 뉴스에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위성을 쐈는데 뭐 거기 다는 게 이제 SAR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레이더라고 해가지고 뭐 좀 이제 날씨랑 상관없이 이제 찍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이제 뭐 좀 이미지들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가 위성에서 찍은 사진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컴퓨터 비전 테크닉 그냥 들고 와가지고 쓰면 안 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뭔가 좀 이제 위성 영상과는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AI 연구자들이 여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게 다르냐? 기본적으로 한 지역에 대해서 촬영을 할 때 이거를 이제 얼마나 자주 찍느냐, 혹은 이제 어떠한 공간 해상도로 찍느냐, 이런 거에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이미지랑 다르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 픽셀이 뭐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위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가지고, 한 픽셀이 한 0에서 뭐 4만, 6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엄청나게 넓은 범위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좀 기존의 메소드로는 잘 뭐 처리를 못한다거나 이런 일이 또 생긴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종류가 가시광선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레이더 영상, 뭐 적외선 영상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역시도 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를 분석하는 게 연구가 필요하고 또 거꾸로 뭐 다양한 좀뭐 멀티모달으로서도 이제 뭐 가시광선이랑 적외선을 같이 활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연구가 되는다.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레이블링이 부족하다는 거죠, 결국에. 뭐 지금 이제 뒤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까지 쌓여 있는 위성 데이터가 페타바이트 정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레이블링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지구 전체를 뭔가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지구 전체에 대한 이제 픽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구 전체를 가로 세로가 10m짜리인 스케일로 쫙 이미지를 떴을 때 이를 지구를 표현하려면은 1.5조 개의 픽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뭐 세그멘테이션 맵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거 어떻게 사람이 못하죠? 네, 그래가지고 뭐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고만 좋을까?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데이터가 요 유럽 우주국의 뭐 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게 뭐 다양한 데이터가 이제 80 페타바이트 정도가 있대요. 참고로 요즘에 뭐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거 프리트레이닝 할 때 쓰는 라이온 데이터가 220테라바이트인 거죠. 그러면은 요 지금 그 많이들 쓰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보다 지금 거의 뭐 10배에서 100배 정도, 100배 정도 그런 거죠. 예, 그래가지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지오 벤치라고 뒤에서 또 설명드릴 텐데 이 뉴리스에도 뭔가 좀 벤치마크 그게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도 연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러한 걸 가지고 어떤 것들을 연구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좀 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에서 레이블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레이블 없이도 잘 학습할 수 있는 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든지 뭐 언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테크닉을 좀 연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상 영상이라는 거가 뭐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공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또 영상의 종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도메인이 쉬프트 된다는 건데 그 도메인 쉬프트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을 거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멀티모달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멀티모달은 여기서 뭐 가시광선, 뭐 적외선 이런 영상의 종류가 될 수도 있고 시간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변화하는 영상이 비디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비디오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위성 영상의 좀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성 영상은 지금 찍으면 이게 어디서 찍은 건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 찍었는지에 대한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뭐 그 관련된 지역의 다른 데이터를 들고 와가지고 같이 분석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지역 자체의 정보를 어떻게 포지셔널 인베딩 느낌으로 이제 좀 반영을 해가지고 모델에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그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블링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고 잘 학습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뭐 좀 휴먼 인더 루프 모시기 그런 거랑 뭐 액티브 러닝 이런 것들도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연구거리를 던져주면서 논문이 끝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이제 ICML 포지션 페이퍼로 나와가지고 이걸 보고서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논문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를 저희가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막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걸로 좀 시작하면 좋을지를 좀 알아봤는데 이게 작년 유리스에 이제 벤치마크 트랙에서 이제 지오벤치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건 이제 어,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테스트의 위성 영상 관련 이제 데이터 셋 혹은 이 태스크를 싹 모아가지고 이제 정리한 이제 걸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연구를 좀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분들이 데이터 셋이랑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세팅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엄청나게 큰 데이터 셋도 좀 줄여서 이제 좀 편집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뭐 다양한 그냥 태스크 자체를 그냥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이제 세그멘테이션으로 딱 그냥 통일시켜가지고 이제 좀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벤치마크 논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정의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좀 유명한 좀 메소드를 이제 쫙 적용해봐가지고 베이스라인 성능을 뽑았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6가지 클래시피케이션이랑 6가지 세그멘테이션이 있는데 뭐 이렇게 뭐 데이터라든지 클래스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대충 좀 알아봤는데 일단은 대충 이런 이미지인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는 대충 보면 나무를 뭔가 좀 새는 것 같고 여기 위에서는 어떤 식으로 시간에 뭐 길을 뭔가 좀 찾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대충 느낌은 오는데 정확하게 어떤 태스크냐 뭐 각각에서는 이제 뭐 보통은 이제 어떤 지역 이미지를 딱 줬을 때 여기가 어떤 성격의 지역이냐라는 걸 이제 맞추는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요즘에 뭐 그런 거잖아요. 뭐 환경 같은 거를 뭐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유의 이제 주장을 하는 뭐 그런 뭐 많잖아요. 연구도 그렇고 이제 여러 군데에서. 그럼 뭐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뭐 이곳에 태양광 패널이 있느냐, 혹은 이제 어떤 공장이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을 뭐 탐지하는 그런 태스크들도 있고요. 뭐 혹은 이제 이 지역에서 어떤 뭐 숲이 얼마나 넓으냐, 또는 뭐 남극의 빙하가 얼마나 크냐, 뭐 이런 것들 면적을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그 영역을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뭐 그거의 면적을 잴 수 있는 뭐 그런 태스크들도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남북에서 한다던가 뭐 저속에서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좀 뭐 생각해보면 파생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많은데 일단은 이렇게 좀 대표적인 문제들을 이제 좀 갖고 왔다라는 뭐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걸 어떻게 실제 연구 결과로서 어떻게 보느냐 이걸 좀 찾아봤는데
요건 이제 그 카이스트랑 IBS 쪽에 차미영 교수님이랑 계시거든요. 그쪽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인데, 요게 이제 위성 사진을 가지고서 어떠한 곳에 이제 경제적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조사해본, 또는 이제 예측해본 이렇게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왜 그런 거냐, 이게 위성 사진 말고도 뭐 다른 방식으로 뭐 저희 뭐 GDP를 본다거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위성 사진을 하느냐? 좀 뭐 모종의 이유가 있겠죠. 이제 뭐 지금 녹화하니까 뭐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이제 어떤 곳에서는 이제 행정력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뭐 조사를 제대로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조사를 직접 사람이 뭐 발로 뛰면 해야 되는데 위험한 동네는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제 뭐 어떤 뭐 일단 북한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몇몇 나라 있겠죠. 제가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는 그런 나라들은 이제 경제 지표를 조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직접 가보지 않고도 뭔가 좀 뭐 다른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위성 사진을 가지고 해보자라는 거고요. 근데 이러면은 딱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제로 하는 데 있어서 좀 막막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막막하냐? 이게 우리가 실제로 이 위성 사진을 통해서 그 경제 지표를 알아내고자 하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좀 신뢰할 수 없는 정답 데이터가 있거나 아니면은 정답 데이터가 아예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이제 해결하고자 뭐 휴먼 머신 콜라보러티브 애프로치를 뭔가 좀 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도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뭐 스테이지 1에서는 이제 뭔가 좀 이미지를 이제 위성 이미지를 모델을 세워가지고 어떤 클러스터링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클러스터링된 이미지들을 이제 스테이지 2에서 사람이 뭐 좀 레이블링을 합니다. 레이블링을 하고 그 레이블링된 걸 바탕으로 세 번째에서 어떤 새로운 모델을 또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학습된 모델에서 나온 점수를 우리가 좀 경제 지표로서 이제 좀 사용하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은 일단은 아까 좀 처음 논문에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던 그 코페르니쿠스 데이터에서 이제 북한 지역 영상만 쭉 갖고 와가지고 전철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처리한 북한 데이터를 딥 클러스터라고 뭐 여기 분들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초창기에 유행할 때 좀 나왔던 게 있거든요. 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일단은 모델을 태웁니다. 모델을 태워가지고 어떤 인베딩 벡터가 쭉 나오겠죠, 데이터별로. 그럼 이 데이터 인베딩을 K-민즈 클러스링을 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 피처 벡터들끼리 이제 클러스터링이 되겠죠. 그럼 그 클러스터 아이디를 수도 웨이블로 써가지고 학습을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하고서 다시 이제 그 데이터들을 쭉 이제 인퍼런스 해가지고 인베딩을 해고 다시 클러스터링을 하고 그 클러스터를 바탕으로 다시 학습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게 이제 뭐 딥클러스터라는 이제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북한 지역 영상을 쭉 이제 클러스터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재밌는 사실인 건지 모르겠는데 북한 지역의 75%는 사람이 안 산대요. 그래가지고 뭐 무인 지역을 뭐 해봤자 좀 애매하니까 이건 이제 좀 하나의 클러스터를 묶어서 뭐 시작했다고 그런 자잘한 테크닉이 좀 있었고 클러스터링을 왜 하는 거야? 우리? 이게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아. 그러면은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23개의 이제 구분을 쫙쫙쫙 하는 거예요 위성 사진에 대해서 그러면은 각각의 클러스터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 클러스터 내에서 내 이미지를 보고서 어디가 더 발전해 보이느냐를 이제 좀 레이블링을 시킨 겁니다. 순서 관계를 준 거죠, 이제. 그런 거 23개 레이블 개수가 23개인 거예요. 레이블 개수가 이상인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북한 전 지역을 쫙 촬영한 위성 이미지가 100장이다. 그러면은 이걸 대충 23개 그룹으로 쫙 그냥 비슷하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대충
100장을 23그룹으로 쪼개면은 뭐 대충 4개씩 속하겠죠? 한 그룹에? 그럼 그 그룹 내에서 4장의 이미지를 쫙 보여주고서 여기서는 이제 경제전문가랑 위성영상 전문가랑 탈북자 이렇게 보여주고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서 요 각각의 사진들을 쫙 보고서 비교했을 때 어느 영상에서 나타나는 지역이 좀 더 발전해 보이느냐 이거를 좀 등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클러스터별로 등수를 쭉 매겨놓고서 그 등수를 만족하도록 이제 제2의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네. 그리고 그 내용이 밑에 있는데 이렇게 아무튼 간에 이제 뭐 이미지가 뭐 4장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요 4장 중에서 뭐 가장 발전한 순으로 쭉 정렬해봐라. 라고 이제 사람한테 시켜보고서 그렇게 뭔가 좀 이제 정답 나름대로의 레이블이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은 새로운 모델을 들고 와가지고 위성 영상을 넣는 거죠. 위성 영상을 넣었을 때 어떤 숫자가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도록 딱 나오는 모델을 학습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0에서 1 사이에 나오는 그 값들이랑 그 저희가 이제 위에서 이제 이 전문가들이 이제 레이블링한 순서 관계가 만족하도록 이제 로스를 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모델이라는 거가 어떤 북한 지역의 영상을 딱 보면은 어떤 숫자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숫자는 나름대로 높을수록 이제 뭐 경제가 발전한 거고 낮을수록 경제가 낮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판별할 수 있게 숫자가 나오는 그런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뭔가 좀 나름대로 뭐 SI 스코어라고 해서 명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실제로 북한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2016년부터 19년까지 이제 위성 데이터를 쫙 인퍼런트를 해가지고 점수를 딱 평균을 쳐가지고 이제 시각화를 해본 거고 보시면은 뭐 어두운 거는 좀 경제 발전이 덜 됐다 이런 거고 높을수록 경제 발전이 됐다 이런 건데 뭐 당연히 이제 평양 근처에서 좀 밝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개성 근처에서 좀 밝게 보이고 그리고 자잘하게 뭐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좀 밝은 지점들이 좀 있죠. 뭐 이런 걸 보고서 이제 뭔가 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원격으로 이제 북한 지역의 경제 상황을 좀 이제 볼 수 있다. 대충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은 이제 2016년의 SI 스코어랑 2019년의 스코어를 비교를 해가지고 얼만큼 되느냐를 이제 체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빨개졌으면은 뭐 좀 더 2016년보다 더 발전한 거고 파래졌으면은 2016년보다 좀 경제가 안 좋아졌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북한의 경제가 지금 박살났기 때문에 파래졌죠 전부 다. 근데 이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이제 좀 빨간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니, 그 분홍 색깔이랑 파란 색깔을 실제로 좀 보더라고요. 봤을 때 요게 이제 분홍 색깔은 위원군이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뭔가 좀 중국이랑 접한 곳이라서 그런지 뭐 좀 이제 뭐 나름대로 경제가 좀 발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위성 사진을 직접 봤을 때 원래는 이 뭔가 좀 파란 초록색만 보이니까 뭔가 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좀 보니까 여기가 좀 파란 색깔이 줄어들고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생겼죠. 그런 게 있고 이 파란 곳은 이제 원산. 그뭐 원산은 좀 유명한 도시죠. 뭐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모르지만 벌설 때 원산 폭격하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좀 원산이에요? 그게 원산이에요 이게. 그냥 이제 사담인데 이거 사담이 아니라 그냥 딴 기로 하는 건데 6.25 전쟁 때 하도 폭격을 해가지고 원산 폭격이에요 이게. 아, 아무튼 간에 이제 이게 원산이 아무튼 간에 그좀 관광으로 유명한 도시래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뭔가 좀 이제 쭉 해안가인데 해수욕장이 엄청 여기가 되게 쭉 길대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뭐 통일되면 여기 해수욕장이 되게 발전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2016년도에 비해서 여기 2019년도 보시면 뭔가 좀 해변가 주변에 뭔가 좀 개발이 된 걸 좀 볼 수가 있죠. 네. 가지고 이런 걸 딱 실제로 봤을 때도 이 SNI 스코어라는 게 좀 뭐 그럴싸하다라는 걸 이제 좀 이제 발견했고 좀 지금은 제가 좀 논문에는 안 남았는데 이제 이걸 이제 동남아 지역 국가에 대해서도 좀 같이 좀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좀 이제 뭐 그럴싸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슬라이드 자체는 여기까지로 딱 했는데 최근에 뭐 그냥 이제 뭐 그 위성 데이터랑 또 살짝 별개로 천문연구원에 갔다 왔거든요. 이제 제가 월요일에 화요일에 거기서 갔는데 거기서도 확실히 AI로 뭔가 좀 하고 싶어하는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AI를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이제 좀 깝깝해가지고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좀 응용 분야 같은 게 좀 이제 좀 나름대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되게 쉬운 테크닉인데 거기는 막 이제 막 천지개벽할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본인이 하는 연구를 뭐 과학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좀 응용하는 데 써먹을 수 있는 걸 좀 찾아보면은 좀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게 있고 뭐 사실 또 한 장에 하나 논문을 더 준비했는데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 뺐던 거는 그 아프리카의 사바나 초원에 그 얼룩말이라든지 이런 이제 동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으로 수정하는 논문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럼 왜 하냐 그거 그거를 좀 찾아봤는데 그 동물들이 결국에 얘네들이 무리를 지어서 쭉 이제 여러 지역을 순회를 하는 건데 그럼 걔네가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그냥 초식 동물이면은 이제 풀을 여기서 먹다가 딴 데로 가면은 여기 안 먹으니까 이제 여기 풀이 다시 자라납니다. 그래가지고 생태에 복원이 되는 그런 것도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면서 그냥 가지는 않겠죠. 뭐 배설물을 좀 뿌리고 갈 텐데 그럼 그 배설물 자체가 또 이제 비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얘네들이 토익동물이 움직이면 당연히 육식동물이 좋은 거죠. 움직이는 그 박차가 움직이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육식동물도 추적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걔네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위성 사진을 자동으로 딥러닝으로 분석해가지고 뭐 개체 수는 얼마고 얘네들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했다. 뭐 이런 논문이 네이처 컴에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재밌는 게 많다. 네. 그리고 오늘 발표 딱 여기까지 할까 하는데 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아직도 클러스터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전체 데이터를 주고서 레이블링을 시키면 좀뭐 어려운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논문에서는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진행하고서 좀 그룹핑을 한 이미지들끼리 이제 레이블링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더 휴먼한테 쉽다. 사람은 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아무튼 네. 뭐 혹시나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뭐 해주시고 아니면은 빠이빠이 하시죠. 네. 나름 재밌는데? 요거는 LLM으로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 할 때 생기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좀 다루는 내용들로 준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LLM으로 인컨텍스트 러닝 할 때 레이블 바이어스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은 일단 세팅은 퓨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라는 세팅에서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네. 여기서 하는 거군요. 네. 그 퓨처 클래시피케이션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세 개나 뭐 다섯 개, 뭐 10개 이렇게 리뷰 주고 정답 주고 리뷰 주고 정답 주고 리뷰 주고 정답 주고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로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풀고 싶은 리뷰를 준 다음에 센티멘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GPT가 이제 앞에 있는 그 예시들을 토대로
이건 뭐 파지티브다, 뭐 네거티브다 이렇게 이제 답변해주는 식으로 동작하는 게 이제 퓨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인데 그래도 요거를 이제 뭐 수식으로 쓰면 py가 x, c라고 쓸 수 있죠. x가 이제 여기에서는 브레이크이고 C가 컨텍스트 여기 있는 이 세 쌍 요거를 말하는 거고 Y가 이제 네거티브 파지티브에 대한 확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레이블 바이어스라는 문제가 있는데 잠깐만요. 네 여기 레이블 바이어스는 인풋과 상관없이 특정 클래스에 더 높은 확률 값을 부여하는 그러한 이제 경향성이 있다라는 이제 문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퓨처 샘플에서 앞에 있는 이 퓨처 샘플에서 지금 파지티브, 네거티브, 파지티브라서 파지티브가 두 개잖아요. 만약에 이제 뭐 10개의 샘플링인데 뭐 한 9개가 파지티브고 1개가 네거티브다 이러면은 이제 그 퓨처 샘플의 레이블 중 많이 존재하는 레이블로 높은 확률 값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X와 상관없이 그걸 이제 머저리티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리센시 바이어스는 이제 인풋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퓨처 샘플의 레이블에 높은 확률 값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은 여기 파지티브, 네거티브, 파지티브잖아요. 그러면은 파지티브가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센티멘트 예측하는 것도 파지티브에 이제 X와 상관없이 높은 확률 값을 주고 있다. 주는 현상 그런 거가 이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리센시 바이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대표적인 이제 예시인데 P가 이제 파지티브고 N이 네거티브거든요. 이게 순서대로 퓨샷 4개의 그 샘플을 PPPP로 주면은 실제로 이제 예측하는 경향이 다 1.0으로 이제 다 예측하는 이제 경향성이 있는 거고 요건 참고로 그 이 파지티브 샘플들에 대해서 이제 한 겁니다. 파지티브 샘플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때 이제 PPPP로 준 다음에 파지티브 샘플 넣으면은 걔는 거의 1.0에 가깝게 예측하더라. 근데 PPPN 넣고 파지티브 샘플 테스트 똑같이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N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파지티브 샘플인데 그 되게 낮은 확률로 그 파지티브라고 말을 하더라. 뭐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N 주고 이제 파지티브 주면은 파지티브 샘플 주면은 걔를 파지티브라고 안 하고 네거티브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그 LLM 인 컨텍스트 러닝 할 때 등장하는 레이블 바이어스거든요. 아니, 수련은 왜 이러지? 수정했으면 까딱히면 돼요. 수정 안 했어요. 제 화면에서 괜찮은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레이블 바이어스를 이제 세 개로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바닐라 레이블 바이어스, 두 번째가 컨텍스트 레이블 바이어스, 세 번째가 도메인 레이블 바이어스인데 이 처음 두 개는 이제 쉬워요. 처음 두 개는 바닐라 레이블 바이어스는 컨텍스트랑 상관없이 LLM이 이제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낸 바이어스들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레이블 네임 있죠.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 그거의 등장 횟수가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의 등장 횟수가 진짜 바이어스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고 컨텍스트 레이블 바이어스는 이제 퓨샷 샘플들 그냥 ICL에서 주어지는 퓨샷 샘플들로부터 발생하는 바이어스 앞에 있던 그 두 가지 바이어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바이어스를 하나를 정의하는데 도메인 레이블 바이어스라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태스크 코퍼스 그러니까 X로부터 이미 뭔가 바이어스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이제 만약에 메디컬 디스크립션을 주고 식인지 헬스인지를 만약에 분류하는 태스크를 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은 메디컬 디스크립션은 주로 이제 환자가 병이 있는 경우에 작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디컬 디스크립션을 주고 이걸 분류하라라고 하면은 이제 인풋 메디컬 디스크립션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자체로부터 이제 바이어스가 발생해서 식이라고 예측을 해버리더라. 뭐 그런 이제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조금 더 예시를 보면은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요거 세 개를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뭐 Y 그냥 자기 자체로부터 발생한 게 바닐라 레이블 바이어스 그리고 X로부터 발생한 게 도메인 레이블 바이어스, 컨텍스트 레이블 바이어스 이렇게 세 가지 말을 했고 저 도메인 레이블 바이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예시를 보자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발견했냐면은 GPT에다가 이제 그 이렇게 그 이제 긍정이냐 부정이냐 테스트를 하는데 텍스트를
이제 만약에 길이가 만약에 뭐 20자리 문장이라고 10자리 문장이라고 하면은 그 인풋 텍스트를 그냥 랜덤 워드로 그냥 무작위로 뽑아서 이제 인풋을 넣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랜덤으로 넣었을 때는 이제 반반의 확률로 이렇게 이제 확률을 뱉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요랬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이 트윗헤이트 있잖아요. 이 트윗헤이트라는 데이터 셋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워드로만 이 랜덤 워드를 샘플링을 했대요. 그 등장하는 그 확률에 기반해서. 그랬더니 그 문장은 올바른 문장이 아닌데 여기에 등장하는 그 단어를 랜덤 샘플링해서 넣었더니 그냥 문장은 이상한 문장인데 헤이시라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지금 그냥 랜덤으로 넣었을 때는 반반이잖아요. 그랬을 때 뭐 바닐라 레이블 바이어스나 뭐 컨텍스트 레이블 바이어스 같은 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랜덤 워드를 구성할 때 이 트윗헤이트라는 데이터 셋에서만 샘플링 하다 보면은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이어스가 존재하는데 요거를 설명할 방법은 도메인 레이블 바이어스라는 것밖에 없다. 뭐 그런 거예요. SST는 뭐예요? 요것도 분류 데이터셋인데 요거는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거는 앞에 컨텍스트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컨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뭐 요런 컨텍스트 레이블 바이어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뭐 요런 식으로 존재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바닐라 레이블 바이어스라든가.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러한 그게 없는 거죠. 여기에서는 도메인 레이블 바이어스가 덜한 거죠. 이건. 얘는 도메인 네이블 바이어스가 심한 데이터셋이고 이건 분류 데이터셋인데 저도 정확하게 무슨 분류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파지티브 네거티브 분류긴 한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마다 여기 이건 색깔들은 다 모델 크기가 다른 거거든요. 데이터셋마다 이런 식으로 그 바이어스의 정도가 이 밑에는 데이터셋이에요. 밑에는 데이터셋이고 이 색깔들은 모델들인데 이 데이터셋과 모델들마다 그 바이어스의 정도가 다르더라. 근데 바이어스는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랜덤 워드를 아까 잉글리시 전체 코퍼스에서 랜덤 워드로 구성을 해서 이제 Y 예측했던 그 확률이랑 그 다음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의 그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해서 만든 문장을 넣었을 때 나오는 그 확률 분포들의 차를 우리는 일단 바이어스라고 해서 한번 쫙 줄 세워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데이터셋마다 그리고 모델마다 이렇게 다른 이제 바이어스 정도를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결책을 이제 제안을 하는데 여기에서 CC라는 게 있거든요. CC라는 게 기존에 이제 이전에 제안돼 있던 그 도메인 레이블 바이어스를 완화하는 그러한 이제 메서드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메서드를 만들었냐면은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해당하는 태스크를 만약에 저희가 SST2를 푼다라고 하면은 그 SST2라는 데이터셋의 그 워드 분포를 가지고 와서 이제 진짜 랜덤 그 텍스트를 랜덤 센텐스를 이제 J게 만들어서 M게 만들어서 걔네들의 평균을 이렇게 구하면은 여기에 존재하는 그 도메인 레이블 바이어스를 우리가 PY바 C라고 해놓고 우리가 그냥 X 넣고 컨텍스트 넣고 예측한 거에다가 지금 여기에 도메인 레이블 바이어스로 구한 이 확률을 그냥 나눠서 거기에서 아그맥스를 하겠다. 그러니까 최종 아웃풋을 이제 캘리브레이션 한번 해주겠다. 라고 해서 이게 캘리브레이션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냥 이게 끝이에요. X 넣고 C 넣고 원래 Y 예측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결과에다가 Y바 C 여기 있는 이 랜덤 센텐스로 그 도메인에 해당하는 그 랜덤 센텐스로 만든 이 P, Y바 C를 나눠주자. 그게 이제 끝입니다. 좋아진 거예요. 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여기 CC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CC라는 게 기존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찬스는 이제 그냥 랜덤 찍었을 때. 그다음에 오리지널은 그냥 요 PY by X, C로 했을 때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CC로 하면은 도메인 레이블 바이어스 아까 저희가 측정한 값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도메인 레이블 바이어스가 작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CC를 적용을 하면은 그 오리지널보다는 성능이 오르는데, 근데 그 도메인 레이블이 큰 데이터셋들 있잖아요. 걔네들에 대해서 이제 CC 기존 방식을 적용을 했더니 성능이 안 오르거나 오르는 폭이 굉장히 작더라, 오리지널 대비. 그런 결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존 방식은 잘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했더니 도메인 레이블 바이어스를 타겟팅해서 했더니 이제 여기 이 초록색이 이제 자기네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거로 했더니 이제 성능이 다 오르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홀 데이터셋이고 요건 이제 스몰 DLB는 뭐냐면은 그 도메인 레이블 바이어스가 작은 데이터셋들의 평균, 그리고 도메인 레이블 바이어스가 중간쯤 되는 애들의 평균, 그리고 도메인 레이블 바이어스가 큰 데이터셋들의 평균을 쟀을 때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도메인 레이블 바이어스가 클수록 그 격차가 비율이 이제 기존 방식인 CC 노란색이랑 그 올라가는 비율이 커지더라 라는 이제 결과까지 말이 되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요거 있다고 보시죠. 네, 요게 2023에 나왔던, 너무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리센시 바이어스 뭐 나온 건 지금 없는 얘기인데, 네? 지금은 그러니까 도메인 네이버 바이어스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기존 방식 CC를 이용을 하면은 아까 있던 그 머저리티 바이어스나 리센시 바이어스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 좀 성능 향상이 있었거든요. 얘네 CC 논문을 보면은. 근데 얘네들은 도메인 네이블 바이어스에서는 이제 잘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도메인 네이블 바이어스를 해결하는 걸로 했다. 네. 근데 저도 이쪽 이제 막 읽기 시작했는데 되게 그 CC도 어떻게 하냐면요. 그 여기에 랜덤 텍스트가 아니라 널 값을 넣어요. 널 값. 그냥 널 텍스트 있잖아요. 그걸 넣었을 때 그냥 아무것도 널 값을 넣었는데 이제 확률 값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반반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좀 치우쳐져서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는 레이블 바이어스라고 하고 그걸로 이제 똑같이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CC는 그냥 널 텍스트 넣어주는 차이고 얘는 이제 랜덤 센텐스 넣어주는 게 차이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 CC랑 DC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두 개의 방식이고, 그 다음이 얘네가 총 4개의 방식이 유명한 게 이거 있거든요. 혹시 일단 그건데, 이 방식을 써서 챗GPT 써보신 적 있어요? 저는 어떻게 썼냐면은, 제가 이거 왜 지금 좀 보고 있냐면, 얘네들은 바이어스가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반으로 만들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데이터셋이 만약에 9대 1이에요, 레이블이. 그런데 새로 들어온 인풋을 봤는데 뭘로 예측해야 될지 만약에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땐 당연히 9인 그 레이블로 찍는 게 조금 더 성능 향상에는 좋잖아요. 실제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으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 할 때 제가 실제로 이 데이터셋의 레이블 클래스 비율은 6대 3대 1이더라 라는 정보를 미리 주면은 성능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테스트 어큐러시가,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저는 그래서 그 정보를 좀 쓰자라는 식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얘네들은 다 그거는 바이어스니까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바이어스를 완화시키는 용도로는 안 써봤는데 바이어스를 주입하는 용도로 써봤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 느낌에는 5대5로 나누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바이어스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이런 생각도 좀 들죠. 5대5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대5도 어떻게 보면 이 테스트하는 이 데이터셋들이 레이블이 다 균등하게 있어서 저 5대5가 먹혔던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얘 딱히 아니야. 그럼 얘는 이제 얘가 프로토타이피컬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요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얘가 하는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이 네거티브, 파지티브 대 네거티브 할 때 네거티브 데이터셋의 그 확률 분포는 예측하는 확률 분포는 이렇게 되어 있고 파지티브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이쪽 부분을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쓰는 게 좋은데 저희는 네거티브냐 파지티브냐 할 때 그냥 0.5 기준으로 0.5 넘으면 파지티브고 0.5 안 되면 네거티브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지금 우리가 그 인컨텍스트 러닝으로 할 때 이 0.5라는 그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제 좋은 디시전 바운더리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셋을 이제 여기 GPT-2 라지랑 GPT-J라는 모델을 가지고 이제 여기 P는 뭐냐면은 프롬프트가 다른 거거든요. 같은 태스크를 똑같이 하는데 같은 데이터셋과 같은 컨텍스트 데이터 샘플인데 프롬프트 형태만 바뀐 거예요. 프롬프트 형태 바꾸고 모델 바꿨을 때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를 여기 로그 P거든요. 여기 빨간색은 뭐냐면은 P가 0.5일 때 그러니까 원래의 그 스레시홀드를 썼을 때의 성능은 이거고 이 P의 그 스레시홀드를 점점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쫙 바꿔서 확인해 봤더니 이 어떤 데이터셋과 어떤 프롬프트에서는 어떤 프롬프트와 어떤 모델에서는 이 앞쪽에 이제 좋은 이게 어큐러시거든요. 앞쪽으로 당겨야 좋은 게 있고 어떤 건 뒤쪽으로 밀어야 좋은 게 있고 그 구간이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마다도 다른데 프롬프트 형태마다도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LLM에서 저런 뭐 클래시피케이션 푼다고 하면은 뭐 확률 값을 그 LLM하고 배트라고 하지 않고 네네. 파지티브는 파지티브, 네거티브 네거티브 단어를 배트라고 하는데 어떻게 확률 벽을 보는 거예요? 얘는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아마 얘네가 실험을 어디 갔냐 여기 GPT-2, GPT-J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보니까 그 프리트레인 웨이트 접근이 가능하더라고요. 아, 토큰의 그 확률을 보는 거구나.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근데 실제로 쓸 때 그 확률을 베터라고 하면은 확률도 뱉긴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 접근 못하는 그 모델일 경우에는 아마 확률을 베터라고 직접 말을 해줘야 될 거고 얘네들은 그 토큰에 직접 토큰 확률에 직접 접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발견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0.5를 뭐 0.6, 0.7 이렇게 바꿀 게 아니라 그 뭔가 어댑티브하게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제 고정되어 있는 스레시홀드 쓰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뭐 0.6, 어쩔 때는 0.7 막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원래 GPT 대비 63%였던 게 90%가 되고 49%였던 게 91%가 됐대요. 그런데 이제 방식이 좀 뭐가 복잡한데 우선 큰 컨셉은 뭐냐면은 모델에 인풋을 넣으면 저희가 그 소프트맥스 태우면은 최종적인 확률 벡터 얻잖아요. 그 확률 벡터 공간에서 우리가 직접 디시전 바운더리를 설정해 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저희가 쓸 X 데이터 있잖아요. 그게 샘플이 어떤 샘플이냐면은 그 텍스트를 모델에 넣었을 때 나오는 그 아웃풋 프로버빌리티 벡터를 X라고 보는 거예요. 해당 샘플을. 그래서 X는 이제 N 차원짜리 클래스 개수 차원짜리 이제 벡터인 거죠. 그러니까 N 디멘셔널 벡터. 그래서 N은 클래스 개수고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작은 양의 그 unlabeled 데이터셋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estimate set이라고 해서 뒤에서 이제 쓰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학습 데이터의 인풋 일부를 사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좀 단점일 수도 있죠. 왜냐면은 저희가 퓨샷 그 태스크를 하고 싶은데 이제 큰 학습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인풋 일부를 떼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일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스몰 스케일드 그때 대신 Y는 없어요. X만 이제 가지고 와서 걔네들을 이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 개수를 저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테스트 클래스 개수. 그랬을 때 요게 이제 준비가 되면은 이거 왜 이래? 회로 고치해봐요. 뭐, 오른쪽 위에 슬라이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사전에 준비된 그 아까 있던 그 에스티메이트 셋이죠. 그 학습 데이터에 있는 일부 걔네들로 예측 확률을 일단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제 n 차원짜리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새로운 데이터 x라고 설정을 하는데 그러면은 뭐 x1은 만약에 3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면은 0.1, 0.2, 0.7 뭐 이런 식으로 총합이 1인 확률 벡터 되겠죠. 그랬을 때 이 x들을 이 에스티메이트 셋으로 쫙 구해요. 뭐 100개씩 구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100개에 대해서 GMM을 돌려요. 클러스터 개수는 클래스 개수만큼. 그러니까 클래스가 지금 3개니까 3개 클러스터로 GMM을 학습해라 라고 해서 이 확률 벡터에다가 이제 GMM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던 그 다음이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그 GMM을 통해서 그 100개 데이터셋에 대해서 3개 클러스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클러스터마다 저희가 클래스 레이블을 이제 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클래스 레이블 어떻게 부여하냐? 이게 이제 좀 어려운데 그 각 클러스터들마다 저희가 GMM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니까 그 평균 벡터 뮤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는 확률 벡터 공간이라서 평균 벡터 뮤도 n 차원짜리 확률 벡터예요. 왜냐면 확률 벡터들의 평균이니까 걔도 확률 벡터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확률 벡터 그 확률의 평균 bek터 뷰 안에 확률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뭐 0.5, 0.3, 0.2가 평균이더라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클러스터 개수만큼 존재하는 U에서 각 클래스 레이블 하나씩 이제 배정을 했을 때 U에서 해당 클래스 인덱스 값이 가장 최대가 되도록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서로 다른 클러스터에 같은 클래스 레이블이 배정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클러스터의 확률, 그 평균 확률 벡터가 0.4, 0.4, 0.3이고 두 번째는 0.1, 0.1, 0.8이고 0.2, 0.2, 0.2일 때 이러면은 그냥 각 클러스터마다 아그맥스 취해주면 돼요. 0.4, 너 첫 번째 클래스, 너 세 번째 클래스, 너 두 번째 클래스로 할게. 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구해주면 되거든요. 각 클러스마다. 근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뮤1과 뮤2는 똑같은데 뮤3가 두 번째가 맥스가 아니라 첫 번째가 맥스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 아그맥스 쓰면은 1, 3, 1이 뽑힐 거잖아요. 그러면 클래스 2가 없고 없는 문제가 발생해버려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그 확률의 총합이 무조건 크게 되면서 같은 클래스 레이블이 두 번은 등장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얘가 0.4고 얘가 0.6이니까 얘가 클래스 1인 게 조금 더 총합이 크겠죠. 그랬을 때 얘는 이제 클래스 2, 클래스 3, 클래스 1으로 설정하는 게 베스트 조합입니다. 그랬을 때 그 베스트 조합을 이제 요런 알고리즘이 있대요. 요거를 돌려서 그 각 클러스터마다의 베스트 레이블을 이제 지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 요거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여기서 시간을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최종 예측은 새로 들어오는 그 X에 대해서 이제 각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클래스마다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이제 라이클리우드를 재서 가장 라이클리우드가 크게 나오는 보기에다가 그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레이블을 부여하겠다라는 게 이 프로토티피컬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0.5 기준으로 A냐 B냐라고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각 클래스마다 라이클리우드를 잴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라이클리우드 제일 큰 거를 골라라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어댑티브한 그런 이제 방식이다라고 자기네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능 여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고 마지막 거는 그냥 똑같은데 방법만 약간 다른데 너무 쉬워요. 이거는 그 아까 저희가 PY-C 구할 때 랜덤 텍스트 쫙 주고 평균 구해서 PY-C 구했잖아요.
걔네들은 랜덤 텍스트 짜라락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그 텍스트 셋의 X들 그 인풋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미니 배치 단위로 있다라고 가정하고 걔네들을 X로 넣었을 때 이제 나오는 확률들의 평균을 이제 바이어스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빼주겠다. 그거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거는 이 텍스트를 랜덤 텍스트로 짜라락 넣어서 걔네들의 확률 벡터들을 평균 내서 걔를 바이어스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실제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넣어서 이제 짜라락 뽑아서 평균 내서 걔를 빼준다. 네, 그래서 빼줄 때 들어가는 인풋만 달라지는 차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그 이쪽 LLM 인컨텍스트 러닝 캘리브레이션의 가장 최근 연구예요. 그래서 뭔가 그리고 이 총 3개 발표했는데 이 3개랑 이제 맨 앞에 있던 CC 있잖아요. 그거 4개가 여기 캘리브레이션 분야의 전부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좀 뭔가 할 게 좀 많아 보인다. 그랬더니 자기네들 게 제일 좋았다. 네, 그치. 딱 여기까지 할게요. 잘했습니다. 역대급 참가율.